잘 모르겠어. 뭐가 원하는 게 있을까? 없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스토커는 안 나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안 해.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 최초로 FI GT3 클래스를 우승을 했고 한국인 최초 또 유일하게 미국에서 두 번의 포디움에 올라간 카레이서 앤드류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대현입니다. 근데 나 옛날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미국에서 두 번 올라갔다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야? 피렐레 월드 챌린지. 그러니까 블랑팡 미국 버전이에요. 나 모른다고 막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찾아보면 나와요. 아, 오케이. 일단 미국 시합에 대해서 조금 앤드류한테 내가 처음 질문을 한 이유도 네. 오늘 주제가 그래요. 대한민국의 최고 클래스가 뭐죠? 레이스의 최고 클래스. 대한민국 레이스의 최고 클래스는 이제 CJ 슈퍼레이스에 나오고 있는 슈퍼 6000 클래스죠. 그렇죠. 슈퍼 6000 클래스가 스토카 레이스라고 해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 슈퍼 6000 클래스가 무엇인지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레이스 했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뭐 스토카 레이스는 아니었죠, 그죠? 네, 저는 동일하게 아시아에서 했던 레이스로 동일하게 GT3 클래스로 레이스를 했었습니다. 아, 격이 다르네요. 아이고. 네. 이제 슈퍼 6000 클래스를 우리는 스토카 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토카 레이스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스토카 레이스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스토카 레이스는 대부분 그 미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미와 남미로 나눠지고 있는데, 대부분 북미에서는 오벌트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벌트랙은 이렇게 원형을 소위 나스카라고 많이 불리우는 원형에서 도는 트랙에서, 나스카도 역시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일반 경기장에서도 레이스를 하고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게 오벌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나스카 경기장이고요. 그리고 남미에서는 저희 국내 스토카랑 똑같은 형태의 그런 스토카로 일반 경기장을 주행하고 있는 게 바로 스토카 레이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북미에서는 오벌 트랙의 중심에 어떤 그 나스카 네. 레이스, 그 차도 스토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남미에서는 약간 좀 투어링카 형식의 레이스가 좀 성향이 강하지만 또 그 차종은 또 스토카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그렇죠. 그 스토카에 대한 이름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 옛날에는 다 그냥 양산 차량, 그 순정 차량과 흡사한 그 순정 차량들로 레이스를 했다라고 해요. 그게 그 밀주업자들이 맞아요. 네. 그 술 맞아요. 실어 나르려다가 그렇게 뭐 레이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밀수를 하려면 맞아요. 막 차가 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최대한 이제 양산 차량의 형태를 하고 있는, 하지만 경찰들보다 빨라야 되기 때문에 엔진은 조금 맞아요. 더 튜닝이 돼 있고, 그런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스토카 레이스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양산차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스토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레이스만을 위한 어떤 파이프 프레임의 형상에 그 차 형상을 덮어 씌운 그런 형태의 레이스카를 스토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앤드류한테 옛날에 또 사석에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앤드류가 나스카에 좀 출전을 하기 위해서 그 나스카 팀이랑 컨택을 했던 그런 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네, 제가 그 원래 카레이서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나스카 드라이버가 되고 싶어서 저는 카레이서가 됐었어요. 그래서 또 우연치 않게 같이 경쟁을 하던 팀 중에 KCNG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나스카를 출전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 팀 드라이버들과 팀 오너랑 또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상당히 좀 특이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 상당히 나가고 싶다. 최고 클래스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네이션와이드 시리즈라고 두 번째로 높은 클래스였는데, 그 위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네, 맞습니다. 되네요. 근데 그 뭐 얼마 안 된다라는 듯이 얘기하면서 1년에 한 150억 정도면 된다. 150억? 150억. 한 대를 운영하는데 150억 정도면 된다. 클래스가 다르구만. 하지만 너한테 돌려주는 금액이 80억 정도다. 150억을 내면 80억을 네. 돌려준다. 네. 그게 그 80억은 TV 중계료. 중계 수수료를 드라이버한테 나눠준다. 네, 맞습니다. 돌려준다. 왜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다 보니까 TV 중계료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70억만 달라 그러지.
내가 성적을 내는 거랑 어. 얼만큼 이슈를 받냐, 추월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 아, 옵션이 다른 그렇지. 거구나. 또는 내가 싸움을 했냐, 어. 내려갖고 헬멧을 던졌냐. 얘를 팼냐, 뭐 어.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잡히는 시간에 따라서 그게 다르대. 아. 그래서 막 나스카 보면은 맞네. 그럼 성적을 못 낼 거면 싸움이라도 해야지. 싸우기라도 해라. 그렇지. 아니면 두드러 박아라. 그렇지. 그래서 뭐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나스카 드라이버들이 유독 맞아. 막 싸우고 갑자기 피지컬도 좋아. 손잡고 갑자기 앰뷸런스 같이 타고 가잖아. 그런 게 다 돈과 연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액션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상업적인 그런 스포츠였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스포츠는 되게 정교하고 데이터적인 그런 모터스포츠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로거를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난 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계속 뱅글뱅글 돌기만 하니까 그렇지. 어디서 브레이크를 이런 압력으로 맞아, 밟아야 맞아. 되고 에이펙스를 여기서 악셀을 어떤 그래프를 밟아야 되고 맞아. 그런 데이터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돈을 크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가장 걔네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이 셰시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오벌트랙의 길이나 이 뱅크 값에 따라서 이 셰시의 길이가 다르대요. 그래서 좌우 셰시 길이가 다르다. 좌우 셰시 길이가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오른쪽이 뭐 얼만큼 기느냐, 뭐 이 길이의 데이터 값을 가장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찐따나 있는 차를 타야 되는 거네. 그치. 평지에 주행을 하고 있으면 똑바로 못 가는 차를 타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공장에 가보면은 셰시가 그 트랙별로 상당히 다양한 셰시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15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궁금한 건, 자, 150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했다, 안 했다? 안 했지. 안 했다. 못하지. 그 정도는 아니구나. 못하지. 자, 이제 스토카, 우리 대한민국의 슈퍼 6000 클래스로 돌아와서 슈퍼 6000의 셰시는 이 브라질에서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브라질에서는 스토카 프로 시리즈라고 명명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 스토카 레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리안 스토카 2000년대부터 2008년도까지 사용한 셰시를 이제 슈퍼레이스에서 스토카를 들여와서 이제 한국형 스토카 레이스를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홍보 단계에서 테스트 주행과 처음 수입된 차를 세이크다운하는 그런 형태로 선보였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브라질리언 스토카 2000년대부터 2008년도까지 사용하던 그 셰시를 사들여와서 운영을 하게 된 첫 시작이 되었죠, 그죠? 2008년도에 들여온 샤시를 사실 지금 현재 2022년도까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들여왔던 샤시가 지금까지 다 살아있느냐? 또 그러면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는 셰시의 기반이 된 거고, 그때 셰시를 들고 들어와서 이제 슈퍼 레이스에서 약간의 좀 디벨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생산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뭐 소위 말하는 파이프 프레임이라고도 하지만 뭐 영어로는 튜블러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 그쵸. 뭐 과거에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형태였어요. 레이스카는 무조건 이런 튜블러 프레임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 일단 강성이 뛰어나다고 그 당시에는 무조건 생각을 했었고, 훨씬 더 안전하고 제작에도 훨씬 더 용이했었으니까. 그쵸. 하지만 지금 21세기로 넘어오고 현재의 많은 뭐 GT4, GT3 그 이상의 레이스 카드를 바라봤을 때, 또 심지어 이제 양산차에서도 대부분 다 모노코크, 알루미늄 모노코크 또는 이제는 카본 모노코크까지도 사용을 하면서 레이스 카드는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비틀림 강성이라던가 또는 안전의 이슈 때문에도 GT3 클래스에서도 지금 모노코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성향이 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꼭 무조건 모노코크가 좋다고만은 얘기할 수는 없긴 하지만, 성향은 스토카 레이스랑 뭐 GT3 기반의 그런 레이스카랑은 좀 성향은 다르지만, 안전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조금 모노코크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난 좀. 그래서 그 장단점을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그 뭐 카본 모노코크, 어떤 뭐 이제 스틸로 되어 있는 모노코크가 훨씬 더 비틀링 강성에 강하고 또는 충돌에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이미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파이프 프레임을 유지하고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비용. 저비용 고효율을 따졌을 때 파이프 프레임이 제작 비용이 훨씬 더 작게 들고,
적은 비용으로 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스톡한 CC는 여러분들 일반 차와는 달라요. 그냥 파이프로만 되어 있는 파이프 프레임의 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08년도에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스토카의 모양은 지금 현재 GR 슈프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지금은 그래도 지금 GR 슈프라랑 많이 비슷하잖아요. 차처럼 생겼잖아.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게 당시에 그 차량은 좀 난 이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해. 약간 좀 비행 접시 같이 생겼었지. 그쵸. 비행체 같이 생겼었지. 맞아요. 그때는 일단 초창기 1000년도에는 어울림 모터스의 스피라, 지금은 볼 수가 없는. 다들 기억하시나요? 예, 어울림 모터스의 스피라 실제로 판매가 되기도 했어요. 아, 그럼요. 실제로 판매가 되기도 했고 양산 단계에 거의 다 달았을 때 한번 타본 적은 있는데 투스칸이 2.7 엔진 올라가고 맞아. 막 그랬었잖아요. 그 차의 바디를 처음 사용했었어요. 2008년도 때는. 카울이죠. 카울이죠. 그 차를. 껍데기. 그런데 그 스토카에 적용된 그 스피라의 카울이 저는 그 양산되는 스피라랑 좀 안 닮았더라고요. 맞아. 안 닮지 닮았어.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거 스피라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좀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캐딜락 CTS 계속 차량의 모습들이 변경이 되는 이유는 프로모터의 이제 후원사가 어떤 메이커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차량의 모습들이 계속 바뀌게 돼요. 2012년도에 제네시스 BH,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제네시스 DH로 이제 신형이 나와가지고 이게 참 좀 웃겼던 게 스토카는 좀 차가 짧잖아. 근데 그 안에 문 내짝과 모든 것들을 구겨 넣다 보니까 약간 좀 디자인이 언밸런스였지. 맞아. BH는 그나마 괜찮았어. 근데 DH G80의 전전 버전이잖아요. 그 모습을 그 안에 넣다 보니까 조금 레이스카 치고는 모습이 조금 좀 투박해 보이고.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스토카 경기를 나갔었거든요. 2014년도에 몇 경기 DH 쓸 때? 네, 스팟으로 나갔었는데 근데 아마 그 DH로 변경되는 게 좀 결정이 늦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첫 경기 나갈 때 그 DH 카우를 공급받은 팀들도 있었고 공급 못 받은 팀들은 있었지. 그냥 BH를 그대로 쓰는 팀들도 맞아. 있었고 좀 혼주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 그 후에 이제 카울이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죠. 이제 2016년도에는 다시 캐딜락으로 변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ATS V로. V로 다시 한번 캐딜락으로 변화가 와요. 그리고 이제 ATS V를 상당히 좀 오래 사용을 했죠. 많이 사용했죠. 네, 상당히 오래 사용을 하다가 2020년도 2020년도에 이제 토요타 슈프라, GR 슈프라로 카울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 스프라가 카울이 이제 그 슈퍼레이스에서 이 스프라 카울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되고 나서 욕을 엄청 얻어먹었던 거 기억나요? 이게 반일 감정이 그때 한참 심했을 때요. 심했을 때 진짜 길에 돌아다니는 일본차 새 차를 보면 막 다들 욕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건 근데 슈퍼레이스가 어떤 뭐 정세적인 감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게 그 혐일 감정, 반일 감정이 없었을 당시에 계약이 끝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2019년에는 이 계약을 마치고 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2020년도에 자 GR 스프라입니다 짠 했는데 이제 여론은 좋지 않았다고. 뭐지 왜 일본 차를 이 시기에 아쉽네. 맞아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뭐 그냥 순수한 이제 레이스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레이스카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뭐 반일 감정 뭐 그런 건 잘 무마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외관을 보면은 이제 카울이라고 하는 이 대부분의 재질은 다 FRP로 돼 있어요. FRP는 이제 유리 섬유라고 유리섬유죠. 하죠.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유리 섬유라고 하잖아요. 이 플라스틱 유리 섬유를 겹겹이 이제 쌓아서 아주 상당히 가볍게 만든 게 바로 이제 FRP라고 하는데 FRP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면부를 보다 보면은 이제 프론트 스플리터라고 그래요. 이제 많은 튜닝카에도 하고 있는데 이 프론트 범퍼 밑쪽에 밑에 이렇게 바닥. 혓바닥처럼 나와 있는 게 바로 프론트 스플리터인데 이게 바로 공기역학에 앞쪽을 좀 눌러주게 하는 게 바로 프론트 스플리터예요. 그리고 앞쪽 범퍼 끝에 보면은 카나다라 그러죠. 이렇게 윙이 양쪽에 있는데 그것도 역시 뭐 고속 코너, 하이스피드 코너에서 앞쪽에 조금 더 공기역학, 다운포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다운포스를 좀 더
주기 위한. 슈퍼역전 스플리터 재질 뭘로 돼 있는 줄 아세요 혹시?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을 수도 있어.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럼. 나무로 돼 있다라고 나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그냥 나무로 돼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스플리터가 되게 잘 깨져요. 왜냐면 실제로 FRP로 되어 있다면 그걸 매 경기에 한 경기에 하나씩 바꿔야 되는. 한 경기? 내가 볼 때는 한 경기 3개씩? 내가 볼 때 한 연습당 하나씩은 바꿔야 될 수도 있어. 돌이나 뭐 하나 맞으면 다 이빨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 되어 있을 수 있어. 합판. 합판. 이런 걸로 그렇지. 막 돼 있더라고. 돼 있을 수 있어. 네, 그리고 이제 뒤쪽을 보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윙이라고 하죠. 날개 윙도 뒤쪽을 눌러주는 이제 다운포스를 발생시켜주고 있고요. 또 밑에를 보게 되면 디퓨저라 그래요. 이 밑쪽에 있는 바람을 뒤쪽으로 내보내주는 디퓨저 역시 다 모든 건 다 공기역학적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드라이버들이 했어요. 이 차는 다운포스로 타는 차가 아니고. 당연하지. 메케니컬 그립인 거지. 그냥 이제 이제 타이어 그립으로만 타야 되는 차다라고 해서 좀 고속 코너에 대한 좀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스토카 슈퍼 6000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LS 엔진이죠. LS 엔진이 이제 GM사의 네. 아주 유명한 엔진들이죠. LS1부터 LS7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스토카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막 까볼까? 폄하할까? 그래서 엔진을 딱 들여다봤더니 LS1인 줄 알았어요. 언제적 엔진을 아직도 쓰고 있냐라고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어필을 한번 해보려 했는데 LS3를 쓰고 있더라고요. 6.2 LS3 그죠? LS3 정도면 지금도 쓰고 있는 차들이 좀 있어요. 많이 종종 있죠. 이제 C6 콜벳에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제 생산됐던 콜벳에 사용됐던 게 바로 이 LS3. 엔진 메이커에서는 자랑한다고 스몰 블럭 8기통이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실제로 보니까 스몰 블럭은 아니던데. 그렇게 작지 않아, 작지 엔진이. 않던데 자기네들은 작다고. 미국 사람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겠지. 몸무게 150kg의 국가가 볼 땐 작아 보이겠지. 맞아. 그리고 이 LS3 엔진 6200cc 엔진을 460마력으로 개량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현재 저기 브라질에서 열리는 이 스토카 레이스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GM사의 엔진을 브라질에서도 쓰고 있고 바이퍼에 들어가는 엔진을 또 쓰고 있더라고요.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런 잘 만들어진 엔진을 레이스에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초창기에 2008년도에 처음에 스토카가 한국에 런칭을 했을 때는 그 5단 그 6200cc 엔진을 5단 미션 H 패턴 일반 수동 미션에 체결을 해서 저희가 레이스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2008년도에 우리나라 전 최고 클래스라고 했으면은 이미 그때부터 H 패턴이 아니라 이미 지금 시퀀셜을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2년도에 개발이 된 엔트리급 포뮬러 카인, 포뮬러 BMW 이제 두 번째 세대도 저도 탔었는데 그것도 이미 이 방식의 시퀀셜이었고, 그리고 2014년도에 나온 또 엔트리 버전의 포뮬러 4 F4, FIA F4 역시도 패들 시프트로 나왔어요. 2014년도에 나온 것도 14년도에. 이미. 근데 2008년도에 이러고 있다. H 패턴을 적응하고 우리나라의 최고 클래스라고 했던 게 H 패턴을 도입을 했던 거는 물론 뭐 당시 우리나라 레이스팀 사정상 시퀀셜을 도입하라는 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저변 확대를 위해서 H 패턴을 사용을 했던 거는 좀 이해를 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걸 또 너무 오래 쓰긴 썼어. 너무 오래 썼지. 2018년도에 그 시퀀셜 트랜스미션이 아마 적용이 된 걸로 알고 그게 있어요. 2018년도야? 네. 그래서 시퀀셜 기어박스가 지금 현재는 적용이 돼서 사대부 사대부사의 이제 전진 6단, 후진 1단 이 시퀀셜 미션을 현재는 쓰고 있죠. 시퀀셜 기어박스는 사실 모든 레이스카가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는 것도 다 동일하게 시퀀셜 기어박스를 사용을 해요. 다만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생긴 바를 설치를 해서
손을 이용해서 변속을 하느냐 또는 스티어링 휠 뒤쪽에 우리 소위 말하는 DCT 또는 오토매틱 차량 같이 패들 시프트를 뭐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편의성이죠. 그렇지. 차이가 있는 것 뿐인데 보통 H 패턴은 저희가 수동으로 변속을 하는 거랑 시퀀셜 기어박스도 수동으로 변속을 하는 거랑 동일해요. 하지만 H 패턴은 저희가 변속을 할 때마다 클러치를 밟고 다음 단수로 변속을 해야 되고 1단에서 6단도 될 수 있고 6단에서 2단으로 바로 변속이 가능하다면 시퀀셜은 말 그대로 1, 2, 3, 4, 5, 6 이렇게 다 순서대로 일렬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시퀀셜 기어박스예요. 그래서 1단 다음에 무조건 2단, 3단, 4단, 5단, 6단. 그래서 뭐 빠르다기보다는 훨씬 더 강성이 뛰어나요. 그 기어 이빨 구조 자체가 다르죠. 예. 그래서 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도구 미션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시퀀셜 기어박스를 사용을 하는 게 당연히 레이스에서는 그 실제 또 빠르기도 빠르지. 변속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클러치를 사용을 안 하니까.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있으면 보다 더 운전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맞아요. 브라질에서는 이제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네, 현재는. 디퍼런셜은 그 포드 레이싱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포드 레이싱의 디퍼런셜을 이제 토르센 방식인데 그 기계적인 어떤 LSD, 강력한 LSD가 아니라 그냥 일반 토르센 방식이기 때문에 그 코너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안쪽 바퀴가 좀 많이 헛도는 그런 좀 단점이 있죠. 대응책으로 이 서스펜션 세팅을, 리어 서스펜션 세팅 그리고 프론트에도 사용하는 팀이 대부분 많이 있던데 쇼크라 그러죠. 쇼크 스프링 세팅을 텐더 스프링을 사용을 해요. 텐더 스프링에 대한 설명을 또 하면은 오늘 또 한 2-3시간 정도 떠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항상 눌러있는 스프링이에요. 항상 눌려져 있는 스프링이 조그만 서스펜션이 조그만 스프링이 서스펜션이 이제 리바운드 했을 때 일어섰을 때 타이어가 노면에서 점핑하지 않도록 이 서스펜션의 스트록 양을 보정시켜주는 그런 텐더 스프링이에요. 그 텐더 스프링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팀들이 세팅을 해서 탈출 가속력을 좀 용이하게 할 많이 지금 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스토카의 그 서스펜션 구조는 다 WC 본이에요. 네. 어퍼암, 로어암도 이 슈퍼레이스에서 제작한 거예요. 네. 제작을 한 거고 너클도 마찬가지고 네. 다 제작품으로 공급 납품을 하고 있고 서스펜션은 뭐 대한민국 제품 네오테크부터 해서 다양한 브랜드를 거쳐서 지금은 인트락스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트락스 제품이 어디 건지 혹시 아세요? 덴마크? 나 잘 몰라. 아니 북유럽 어디로 들었었어? 유럽 제품일 거예요. 유럽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토카의 타이어는 슬릭 타이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슬릭 타이어는 이제 트레드라 그러는 이제 홈이 있잖아요. 타이어에는 이 홈이 없는 맨질맨질한 타이어를 바로 슬릭 타이어라고 해요. 이 타이어 사이즈는 280, 680, 18. 그래서 타이어 사이즈가 되게 솔직히 좀 특이해. 왜냐면 저도 찾아보니까 280, 680이 잘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토카를 타봤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은 그 어떤 레이스카를 탔을 때보다 이 타이어의 접지력의 레벨은 정말 좀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실제로 그 영암이나 인제 랩 타임만 비교해봐도 2000년도 뭐 2014년도 뭐 15년도 이때 기록이랑 맞아. 지금 기록을 보면 와 진짜 빨라졌어요. 그만큼 이제 타이어 성능이 엄청 좋아졌다라는 거지. 한 5초 빨라졌잖아요. 정말 차는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맞아요. 셰시나 카울에 대한 완성도가 생긴 거지. 뭐 파워트레인 그리고 뭐 시퀀셜 정도 바뀐 맞아. 거. 파워트레인은 그대로고. 오히려 배기 규제 때문에 배기가 예전에는 옆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측방배기였지. 근데 이제 배기 규제가 생기면서 뒤쪽으로 나오면서 촉매를 장착하게 됐고. 그러면 오히려 출력이 좀 떨어졌다고 떨어졌을 하더라고요.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타이어의 개발 때문에 약 5초가 빨라지면서 정말 타이어의 싸움이 얼만큼 이 차를 발전시켰는지, 레이스를 발전시켰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GT3를 타면서 되게 불만이 많았던 거는 사실 타이어였어요, 의외로. GT3 타이어? 네. 왜냐면은 SRO라는 한 업체가 모든 전 세계 GT3 클래스를 지금 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업체는 지금 피렐리랑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있겠구만. 피렐리는 굳이 더 좋은 타이어를 공급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더 좋은 타이어를 개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GT3 메이커들은 더 좋은 차를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하지만 우리가 공급받는 타이어들은 그냥 그대로야.
항상 심지어 더 안 좋은 타이어를 받을 때도 있어. 신형이 나왔는데 더 타이어가 안 좋아. 그럼 우리는 드라이버들은 차는 더 빨라졌는데 타이어의 한계점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야. 오히려 스토카는 반대였어요. 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타이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하나도 없이 정말 즐겁게 타이어를 믿고 탈 수 있었다. 이제 뭐 한국 타이어를 쓰는 팀, 그리고 금호 타이어를 쓰는 팀, 그리고 넥센 타이어를 쓰는 팀 이렇게 3파 구조가 됐죠. 구조가 됐잖아요. 다들 뭐 스페셜 타이어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맞아요.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 팀마다 타이어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네. 타이어, 그래서 지금 나는 타이어 경쟁이 나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지금 많은 회사들이 타이어가 원메이크 시리즈로 가면서 타이어 경쟁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뭐 나는 그게 절대로 뭐 트렌드에 난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뭐 슈퍼 GT도 사실 타이어 경쟁이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브리지스톤이라던가 던롭, 뭐 미슐린 이런 타이어 회사들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아직까지도 좋은 타이어들이 개발되고 있는 와중인 거고. 슈퍼 GT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내가 뭐 스토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었고 나도 스토카를 좀 다시 탈까 고민도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스토카가 이제 슈프라 카울로 바뀌면서 슈퍼 6000에 스프라와 슈퍼 GT 500에 GT 500의 스프라. 슈프라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두 개가 지금 같이 있는 사진들이 종종 있더라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은 있어. 또 내가 또 GR 슈프라 또 해시태그를 또 팔로우 해놨는데 종종 있더라고요. 이 두 차량에 대해서 좀 더 비슷하게 생겼어요. 심지어 생긴 것도 카울, 두 개 다 카울 베이스의 차량이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일단 슈퍼 GT 500의 차량은 일단 엔진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커요. 그 차량은 엔진 사이즈가 얼마 안 돼요. 2.0 터보잖아요. 2.0 터보에 근데 마력이 좀 높아요. 650마력 정도 되는 거에 똑같이 FR 구조예요. 프론트 엔진의 후륜 구동. 스토카 역시도 프론트 엔진의 후륜 구동. 네. 근데 그 차량은 정말 에어로다이나믹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리고 초경량의 차량이고 정말 도요타에서 팩토리에서 디벨롭을 많이 한 차량이라 LMP1보다 약 한 4, 5초밖에 안 느리다고 합니다. 같은 썩기에서. 네. 그럼 이 LMP1이 과연 얼마나 빠르냐를 제가 정확히 낱낱이 비교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인스타그램 보다 보니까 정희철 드라이버가 인제 스피디움이 자기가 랩타임을 뭐 가장 빠른 랩타임을 냈다라고 올렸더라고요. 1분 35초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가장 빠른 LMP2가 2013년도에 1분 23초더라고요. LMP2가? 2가 그럼 12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LMP2가 LMP1보다 약 한 7초가 느려요. 그러면 LMP1과 스토카는 19초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만 해도 슈퍼 GT 500과 슈퍼 6000은 지금 산수 안 되지 지금. 약 한 14초, 15초가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슈퍼 GT 똑같은 슈프라여도 GT 500과 슈퍼 6000은 약간 14, 15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산 차이가 뭐 몇 배 날 거예요. 맞아. 나도 처음에 이 슈퍼 6000을 좀 어떻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적나라하게 이 차는 그냥 너무 구닥다리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슈퍼레이스에서 디벨롭을 해왔고 맞지. 개량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꼭 구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구형은 맞지. 구형은 맞는데 나는 옆 나라 최고 클래스랑 이거 비교하면 안 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건 나도 동의합니다. 내가 비교를 한 건 그냥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걸로만 비교를 비교를 한 한 거지. 왜냐면 종목이 완전 달라요. 맞아요.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나야만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슈퍼 6000, 대한민국의 슈퍼 6000은 브라질의 그 스토카 프로 시리즈랑 비교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호주 V8 슈퍼카 챌린지와 좀 비교를 해야 한 가지 좀 바라는 거는 타이어 경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여러 제조 회사들이 들어와서 차를 팔고 있는데 껍데기들, 카울들 카울 오픈. 카울을 오픈을 해서 좀 그래도 이제 슈퍼레이스 많이 흥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죠. 사람들 꽤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좀 커를 오픈해서 다른 제조사들도 좀 투자를 하고 또 팀의 지원이 다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그치. 그래서 일단 슈퍼 6000은 제가 설명드린 이 차량이 다 원메이크 시리즈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팀에서 이 차량을 자기 팀의 가장 색깔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그 드라이버들이 맞게끔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각 팀에서 정비를 못 해요. 각 팀에서 엔진을 오버홀해야 된다 그러면 엔진을 다 열어가지고 팀에서 뭐 수정하고 부품 바꾸고 그렇게 못합니다. 엔진을 오버홀하는 업체도 딱 한 군데 업체로 정해져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 엔진을 수정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공정한 레이스지만 뭐 팀의 예산이라던가 팀의 예산이라던가 기술력이라든가 세팅이라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그런 차이 때문에 성적이 차이가 난다. 슈퍼 6000 스토카는 사실 옛날 차가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이어져 있는 건 맞아요. 저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만 뭐 레이스를 더 재밌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레이스를 물론 몇 경기 안 나갔지만 나갔을 때 그때만 해도 뭐 드라이브 샤프트가 되게 잘 부러진다라거나 뭐 그런 차량의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했을 때는 파츠의 수명들도 되게 짧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안정화가 돼서 맞아요. 그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그 초기에 스토카들 막 주행할 때 보면 막 뭐 우리 영암의 백스트레이트 있잖아요. 막 주행하다 보면 뒷유리 날아가고. 뭐 부품이 하나씩 막 날아가요. 예, 막 그랬던 스토카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프로펠러 샤프트가 하늘로 떴다는 얘기도 있고 막 뚫고 안으로 들어왔다는 뭐 그런 다양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한국에서 이 제작한 이 스토카 프레임의 충돌 테스트는 드라이버들이 이미 다 해줬잖아요. 저희 영암에서 동료들이 많이 해줬죠. 동료 선후배들이 많이 해줬으니까. 김준표 감독도 영암에서 충돌 테스트를 해줬고 저도 저희 이제 해줬네. 19번 코너에서 충돌 테스트도 해줬고 동료가 해줬네. 이미 다 검증되어 있는 또 안전하네. 프레임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라는 게 또 검증이 된 거죠. 또 그간의 이 스토카의 발전사들을 지켜보면 그래도 슈퍼레이스가 개고생하면서 달려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좀 깔라고 준비했는데 난 그래도 개고생한 건 맞지만 나는 그래도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는 항상 필요하고 또 그래도 대단한 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그 2008년도에 첫 시즌을 시작하고 10년째 되지 않아서 흥행을 시켰다는 건 그건 정말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할 건 하고 가자 뭐. 그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나 잘 모르겠어. 뭐가 원하는 게 있을까? 없어. 앤드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스토카는 안 나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안 해. 자, 여기까지 오늘은 대한민국의 최고 클래스 슈퍼 6000 스토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